용화만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도진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어제 양시장 연저점 기록한 이후 개장 이후 반등 흐름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행인데요. 먼저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1.97% 상승하면서 2,400선 회복을 해줬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이보다도 더 강한데요. 4% 넘게 상승하면서 652포인트 선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수급은 어제에 이어서 양시장에서 개인들은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1,218억 원어치 팔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사들여주고 있는데 기관은 역시나 연기금 위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비슷한 흐름인데요. 개인이 홀로 1,800억 원어치 팔고 있고 외국인이 1,329억 원, 기관이 463억 원 순매수 우위 포지션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가장 좀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 바로 환율인데요. 현재 환율 같은 경우 위안화 강세 흐름에 좀 연동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1,430원 선 아래에서 다행히 안정화 흐름을 보이고 있고 지금 현재 1,429원 선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달러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 또 탄핵 정국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이 환율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경계심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주들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둘씩 시총 위주로 좀 살펴보면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엔비디아가 중국 때문에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에 이어서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더 약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빨간불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0.94% 상승하면서 53,900원 선 움직임 보이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이보다도 좀 약하지만 그래도 빨간불을 지켜주네요. 0.06% 강보합권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특징적인 부분 좀 살펴보자면 현대차가 3%대로 강한데요. 올해 현대차 그룹의 미국 시장 판매 비중이 3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개별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시장 분위기와 함께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빨간불 켜고 있는 가운데 좀 특징적인 부분 살펴보자면 KB금융도 1%대, 고려아연이 6% 지금 현재 시각 급등하면서 시총 상위 10위권 안으로 좀 치고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적극적으로 산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평들도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드립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1위 알테오젠, 5년간 매년 기술 수출 2건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라는 대표의 인터뷰와 더불어서 오늘 시장에서 저가 매수세 강하게 들어오면서 8%대 급등세 보입니다. 30만 원 선 회복을 해준 모습이고요. 에코프로 비엠과 에코프로도 2차 전지 관련주들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리비안 등 관련된 전기차 관련주들이 뉴욕 증시에서 강했던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리가캠바이오 보겠습니다. 혈액암 임상 결과가 업데이트됐고 또 긍정적인 임상 결과를 지속적으로 도출한다면 주가 상승 여지가 충분하다. 증권사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0% 가까이 급등세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사이에서도 특징적인 종목,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오르고 있는 가운데 JYP엔터 어제 좀 큰 폭으로 떨어졌었죠. 시장과 함께. 오늘 6%대 반등 나와주면서 7만 100원 선 현재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 대체로 시총 상위주들은 긍정적인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 이외의 특징적인 종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우크라이나 재건주입니다. 어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가 평화를 원하고 있다라는 코멘트 내놓았었죠. 시간 외에서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움직임 보였는데 이 정규장에서도 긍정적인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동도 9%, TYM은 12%대 급등세 연출해주고 있고요. 삼보토건은 27%대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 재건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중소형 건설주들도 관련된 이슈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징적인 부분이 바로 화장품 관련주들 오늘 움직이는데요. 중국 정치국이 추가 완화 정책을 시사하는 등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 장 초반부터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VT 21%대 상승세 보이면서 52주 신고가 지금 경신을 했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코스맥스도 13%대, 또 삐아 같은 색조 관련된 종목들도 13% 이상의 두 자릿수 이상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도 8%대 강세 유지해주고 있고요. 이 화장품주를 포함해서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 보였던 화학주들도 함께 상승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드립니다.
다음 특징적인 종목들 살펴볼까요? 대체로 상승하고 있는 와중에 하락 테마를 좀 찾기가 어려운 시장입니다. 26일에 공개되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시즌2가 공개되기도 전에 내년 1월에 열리는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 최우수 TV 드라마상 후보로 올랐다는 소식에 관련주들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방영 전인 작품이 이 시상식 후보에 지명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는데요. 아티스트 스튜디오 23%, 위즈윅 스튜디오도 20%대 강세 보이고 있고 이외에 덱스터나 쇼박스 등 영상, 영화 관련된 종목들도 해당 이슈로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외 시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테마주 강세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삼성전기 필두로 이 유리기판 관련주들도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와는 반대로 대체로 상승하는 와중에 반등 흐름이 오후까지 이어질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염정 IM증권 여의도 WM센터 차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연중 최저치였습니다. 자, 오늘은 반등세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네.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일단 어제도 마찬가지였지만 개인들의 투매가 좀 강하게 나타난 시장 수급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 특히나 연기금의 수급이 강하게 좀 받쳐주면서 어제 뭐 하락폭 물론 많이 아쉽긴 했습니다만 오늘도 그러한 수급 분위기는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들은 역시나 이제 매도로 좀 대응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기관, 외국인을 중심으로는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특히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매도세가 좀 다소 좀 안정세를 좀 찾았다는 점에서 오늘 이제 강하게 반등 나오는데요. 코스닥 쪽에서 지금 4% 넘게 급등이 나오면서 코스닥 시장에서 좀 강세가 좀 두드러진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어제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떻게 보면 반발 매수인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잠깐 말씀해 주시면 수급 주체별로 보면 오늘도 개인은 예. 팔고 있어요. 네.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투심이 상당히 많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네. 봐야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개인 투심이 오히려 이제 8월 5일 블랙먼데이 때보다도 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인데요. 지금 블랙먼데이 8월 5일자 수급을 보게 되면은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 1조 넘게 순매수를 좀 보여줬고요. 오히려 샀군요, 반등세에서. 네, 맞습니다. 8월 5일 이후로 4거래일 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지속 매수했던 모습을 보여줬던 반면에 이번에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는 개인들은 지속 매도세를 좀 보여주면서 사실 시장에서의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그리고 장기간 사실 올해 한 해 동안 증시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라든지 불안감을 통한 좀 다소 좀 어떤 과매도에 대한 부분으로 어제 좀 이어졌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또 이제 반대 매매에 대한 부분을 좀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또 투매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제가 아까 말을 좀 잘못했는데 8월 5일 예. 당시 이제 블랙 먼데이 당시 오히려 폭락장에서 개인들은 오히려 매수에 나섰다. 네. 지금은 이제 반대 양상인 네, 건데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게 뭐가 있을까라고 본다면 네. 뭐 사실 뭐 그때와 지금의 다른 부분이라고 하면은 개인들의 투심이 많이 약화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또 대체 투자에 대한 부분이 사실 더 확산된 분위기는 좀 있습니다. 그런 건 어때요? 그때는 외적 요인이었잖아요. 우리한테 보면 맞습니다. 미국 예. ISM 제조업 지수를 맞습니다. 촉발점으로 한 폭락이었고 네. 지금 이제 우리의 계엄과 탄핵 사태에 따른 전국 혼란. 네, 내부적인 이슈로 인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개인 투심에 대한 약화는 사실은 지속적으로 올해 한 해 동안 나타났던 현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에 대한 부분에서 사실 말씀드렸듯이 뭐 가상화폐라든지 그리고 미국 증시에 대한 이탈 자금에 대한 부분도 사실 꽤 지금 지속적으로 나타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네. 여기서 많이 좀 지친 부분도 개인들의 어떤 투심에 좀 자극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하고요. 일단은 이번에 개인들의 매도는 일정 부분은 사실은 좀 우려감에 따른 반대매에 대한 물량도 좀 꽤 있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 탄핵 정국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의 반등이 계속될 거다라고 담보할 수는 없는 네. 상황인 것 같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와 같은 폭락장이 다시 연출될 수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오늘은 강한 반등을 보였지만 상방이 제한적인 것인지 연말 네, 지수의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오히려 비상계엄 다음 날은 시장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뭐 그랬죠. 예. 네. 지난주 같은 경우보다 사실 어제 하락폭이 가장 좀 거셌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주말이 지나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이 빠르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시장에서의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가장 우려감이 컸던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대외적인 변수가 아닌 내부적인 변수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서 빠르게 만약에 좀 어떤 방향성이 정해진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단기 반등을 좀 나올 수는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수 자체가 크게 뭐 연말까지 랠리를 펼칠 수 있다라는 부분 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오늘 보여준 모습은 지수에 대한 하단이 그래도 2,300선 밑에까지는 깨지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하단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고 여기서의 박스권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코스피는 2,400선 위로 올라선 상태인데, 자, 금융당국이 요즘 매일 긴급 회의를 하고 있죠. 시장 안정 조치에 대한 다양한 계획들을 내놓고 있고, 특히 주식시장만 보면 증시 안정 펀드, 증안 펀드라고 하는데 즉시 가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 네. 왜 준비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 부분이 가동해도 될 것 같은데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사실은 오늘 상승분이 어제 하락분을 다 되돌리지는 아직까지는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아직 모자르죠. 네. 증안펀드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는 일정 부분은 좀 기댈 때가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 이 증안펀드가 집행이 된 사례는 2번밖에 없네요. 2003년, 2008년도의 금융위기 때 두 차례 집행이 된 적이 있었고 실제로 최근 같은 경우에는 2020년, 2022년에 일단은 증안펀드가 조성은 됐다가 실제 집행은 되진 않았습니다. 이 집행에 대한 기준이 사실은 명확하지 않고요. 시장에서도 사실은 뭐 어떤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 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시장을 좀 막았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좀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렇게 또 어제 만약에 그렇게 급락이 나왔고 오늘 이렇게 반등이 나오다 보면은 또 증안펀드 얘기가 또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사실 매번 그런 패턴이 반복되기 때문에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강력하게 시장을 좀 방어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좀 아쉬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정말로 금융위기 때만큼의 폭락 장세가 연출이 돼야 집행이 된다면 굉장히 소극적이고 보수적으로 자금 집행에 나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뭐 투자자들은 아쉬워할 수 있겠죠. 자, 추세적으로 보면 결국 국내 증시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기조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어쨌든 해소가 돼야 판이 열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외국인 수급이 지금 들어오기는 상당히 여의치 않은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외국인들이 뭐 적극적으로 시장을 받쳐준다라는 부분은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고요. 일부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이제 어떤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오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들어올 만한 여건 자체가 좀 어렵고 정치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뭐 국내 증시뿐 아니고 지금 아시아 뭐 신흥국 증시 자체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그렇게 원활하지 못하라는 점에서 우리 시장만이 그 부분을 좀 단기적인 하락폭에 대한 부분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좀 희망적인 부분이 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달러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이 너무 높죠. 지금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달러 강세, 원화 약세 요인이 더 지금은 두드러진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1,400 계엄 사태 이후에는 1,440원대까지. 오늘 같은 경우 그렇죠. 오늘은 1,400 물론 30원 아래로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뭐 여전히 뭐 고환율 구간에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저렇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수도 떨어지니까 주식을 기존에 담고 있던 외국인 입장에 더 떨어질 거라는 가정하면 환차손 같은 걸 걱정해야 되는. 일단은 뭐 환율과 원달러 환율과 어떤 수급은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1,400원대 위에서의 환율이 좋지 않은 구간에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구간은 좀 아닙니다. 계속해서 여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지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고환율, 우리나라의 문제도 좀 있겠지만 달러 강세에 대한 기조가 사실 글로벌 달러 강세에 대한 기조가 너무 좀 강하기 때문에 최근에도 달러 인덱스를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106,
이상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장만의 문제도 또 아니다라고 좀 생각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 들어온다라기보다 일부 그냥 일부 어떤 섹터라든지 일부 종목으로의 유입은 좀 될 수 있어도 시장 자체에 대한 큰 유입이 지금 되기에는 좀 다소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화 약세라는 거는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의 주식을 매도할 이유들이 계속 압박이 거세지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팔고 나가면 더 두드러지는 거죠. 그렇죠. 네, 달러 가지고 나가니까요. 지금 그러면 상방을 어디까지 열어놔야 되냐? 이 전망들이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네. 뭐 1,500원 중반대까지도 뭐 이런 숫자도 나오던데 너무 극단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네, 지금 2년여 만에 지금 가장 원달러 환율이 고점에서 움직이고 있죠. 뭐 1,500선까지에 가는 부분은 사실은 열어두긴 해야겠지만 외환 당국에서의 계속해서 환율 개입은 좀 다소 증시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1,440원에서 50원 선을 일단 상단으로 좀 보고 지켜보고 있고요. 다행히도 추가적인 급등에 대한 양상보다는 조금 다소 안정 추세를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되게 조심스러운 질문을 이제 네. 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폭락 장세를 저희가 한번 경험을 했고 정치적 불안정성은 계속되고 있고,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을까? 손 놓고 떠나는 게 냉정하게 맞는 거냐? 아니면은 정말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코스피도 뭐 정말 싸질 대로 싸졌지 않습니까? 한 배 미만으로 내려간 지 오랜데 역사적 저점 구간에 과감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겠나? 어떻게 보십니까? 참 어려운 이야기죠. 네, 어려운 질문이라고 말씀드리죠. 네, 코스피 PBR 지수가 지금 0.8배 네. 정도 수준까지 내려온 부분입니다. 거의 뭐 역사적 저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미국 시장과 글로벌 증시와의 디커플링이 조금 더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찌 보면은 이에 대한 부분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롱텀으로 보기에는 저가 매수 기회가 맞을 수도 있고요. 숏텀으로 보기에는 저는 불확실성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지금 어떤 적극적인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이르다. 네. 하지만 내가 지금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거, 내가 만약 보유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과매도할 구간은 여기서 어떤 매도로 대응하시기에는 그럴 구간도 또 아니다. 사실은 제일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말이 관망일 수 있는데 네. 지금은 일단 시장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겠고요. 전 추가적인 매수에 대한 권유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을 좀 잘 지키시고, 그리고 시장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 때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변경을 좀 유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지수가 좀 폭락을 했습니다만 시총 상위 종목들이 생각보다 잘 방어를 해줬거든요. 네. 여기에는 뭐 연기금 수급이 아무래도 있겠죠. 연기금 수급이 최근 들어서는 지속적으로 시장을 좀 그래도 받쳐주고 있는 수급 중에 하나인데, 연기금이 사실 수급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중대형주, 대형주 단에서의 움직임이 클 거고, 만약에 증안펀드에 대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투입된다라고 하면은 중대형주를 좀 받쳐주면서 지수를 좀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중소형 종목보다는 저는 중대형 종목 쪽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들, 수급의 흐름들을 보시면서 만약에 가지고 계신, 보유하고 계신 부분에 대한 리밸런싱은 좀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연기금이 어쨌든 소방수 역할을 하고 있는 또 주식시장 상황도 설명을 해주셨고, 미국장 잠깐 얘기해 보죠. 예. 미국은 최근 며칠 사이에는 좀 조정을 받았더라고요. 네. 사실 지난 주말에는 이제 고용 지표가 나왔고, 이제 앞둔 이벤트는 그죠? FOMC.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CPI, PPI가 있고요. 물가 지표도 앞두고 있죠. 다음 주에는 FOMC가 네. 대기하고 있죠. 경기 심리가 작용한다라고 봐야 되나요? 네, 뭐 경기 심리 어제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있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경기 심리, 그리고 뭐 다음 주에 FOMC에 대한 부분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80% 이상 확률로 좀 높아져 가곤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시장에서는 이미 좀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반도체주 중심으로 AI 반도체주 중심으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났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그렇게 강세를 달리던 뉴욕 증시에도 조금씩 조정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근거가 뭡니까? 사실 뭐 연중 계속 최고치를 찍었기 때문에 네. 차익 실현 매물로 좀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특히나 AI 반도체 쪽에서는 사실 추가적인 상승이 저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죠. 또 AI 거품론에 네, 뭐 대한 거품론 그리고 갑론을박이 있는 겁니까? 거품론이라기보다는 이제 수익성에 대한 부분의 계속 재고가 올해 중반부터 이어졌었죠.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고점을 추가적으로 돌파는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뭐 지수 자체는 계속해서 좋지만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고점인 7, 8월 대비해서는 조금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안에서의 어떤 종목별의 차별적인 대응이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애플 같은 경우는 계속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목표치가 상향이 되면서 지금 400달러 선을 앞두고 있죠. 우리가 2주 전에 테슬라 이야기를 했을 때 같이 이야기를 했었죠. 테슬라 네. 주가에 대해서 빠질 만한 이유가 특별히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국 증시 내에서도 종목에 대한 선호도에 대한 부분은 좀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그냥 밈 주식 아닌가? 요즘에 M7도 잘 얘기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염정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이 경제를 덮치면서 비상등 켜졌죠. 주식과 외환 시장이 크게 출렁이면서 불안정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실물 경제까지도 영향이 있을 것이란 암울한 전망 더해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경제가 1%대 저성장에 빠질 것이란 우려에 계엄 사태라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불확실성까지 더해진 양상이죠. 이 난국을 해쳐갈 방법 무엇인지 지금부터 머리를 맞대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한국 뉴욕 주립대 경영학부 권영준 교수 나오셨고요. 네, 명지대 경영학과 김재국 교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디멘전 투자자문의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혼란스러웠던 한 주일 지나갔고 물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 사태로 인해서
우리 한국 경제에 대한 대외 신인도라고 할까요? 많이 추락한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보여지는 사례들도 속속 나오고 있고 해외 기관들의 평가들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의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전반적으로 좀 의견 듣겠습니다, 교수님. 우리가 대한민국 경제라는 이 대형 버스가 지나가는 외길에 큰 지뢰가 지금 발견이 됐어요. 네. 이거를 피해갈 수도 없고 이걸 제거해야 되는데 지금 제거할지 말지 그거 가지고 논의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굉장히 깊어지고 특히 대외 신인도는 지금 괜찮을 것 같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직후에 괜찮을 것 같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믿는다라는 외신에 이어서 네. 지금 일주일 동안 집권 여당이 보여준 행태 때문에 이것이 지뢰가 제거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 비관적인 전망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앞으로 어려울 것 같다는 예상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서 미국 경제 시스템의 대변화 그리고 대중국 관계의 그 위험, 그 한반도 이 스몰 오픈 이코노미 소규모 개방 경제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 네. 내수가 부진한 상태에서 수출마저도 굉장히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이런 예상이 있는데 그 모든 정책의 중심을 잡아야 될 대통령발 지금 지뢰 폭탄이 발견이 돼가지고 국민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굉장히 난감한 현황이라서 매일 지금 젊은 사람들이 네. 국회 앞으로 수십만 명이 모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 올해 한국 경제 성장 내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을 2% 정도로 보는 데가 많았는데 네. 지금 0.2 내지 0.4까지 1.6%로 지금 추락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와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상태에서 지금 저출산 고령화 이 내재적인 문제까지 포함해서 한국 경제의 지금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경제가 받은 충격, 네. 뭐 어안이 벙벙하다. 네네. 그냥 무방비 상태로 뒤통수를 맞은 것 같다. 네네. 이런 식의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지금의 경제 충격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네, 사실 그 뭐 40여 년 만에 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을 발동한 것에 따른 국민적인 충격이 대단히 크고요. 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즉각적인 그래도 계엄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특별한 어떤 인명의 피해가 있거나 그러진 않아서 그나마 큰 다행인데 지금 현재는 이제 이 사태를 조속하게 이제 진정시켜서 경제에 대한 안정을 가져오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대외 신인도 신용 등급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그 한국의 민주주의라든가 또 오늘 아침에 증시의 반등에서도 좀 상징적으로 보이는 것이 한국의 정치 경제에 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이런 대외적인 신뢰는 상당히 높았다고 봅니다. 네. 비록 이런 갑작스러운 사변이 일어나긴 했지만 범국민적인 대응들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다고 보고요. 무엇보다 신속한 그 진정을 위해서는 그 여야 정을 합한 이 정치 지도력이 사실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지금 뭐 하야라든가 탄핵이라든가 여러 내용이 있지만 동상이몽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정쟁은 정쟁이라도 이분들이 국정을 안정시키고 특히 경제를 지키고 민생을 보호한다라는 것은 정치 지도자들의 책무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아침에도 야당 대표도 여야정이 함께 모여서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하자라고 제안을 한 것은 정말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고 네. 여당에서도 오늘이라도 당장 퇴진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서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는 이런 일들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얼마나 신속하게 안정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대외 신인조도 혼란이 장기화되지 않으면 다시 올라설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합니다. 네. 송 대표님, 네. 뭐 즉각적으로 시장이 충격을 받은 건 불가피했습니다. 정말 많이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많이 빠졌어요. 예. 뭐 안 빠지면 좀 이상하죠, 사실은. 네. 오히려 근데 지난주는 생각보다
덜 빠졌었고요. 예. 탄핵안이 한번 부결되고 난 이번 주가 그렇죠. 예. 컸죠. 예. 그리고 환율도 사실은 급등을 했고요.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지난주에 S&P에서 즉각적으로 발표했을 때 우리는 이것이 단기간에 한국 정부의 그런 그 신인도에 영향 안 미친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돌았습니다. 뭐냐면 S&P 사무실에 있는 프린터 고장 나서 그거 고치는 시간보다 그거보다 지금 그 탄핵 해제시킨 국회의 속도가 더 빨랐다. 비상계엄. 예, 뭐 심지어는 이제 뭐 그런 얘기까지를 했는데 문제는 지금 앞서도 계속 언급하신 대로 지금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탄핵이 무산되면서 이번 주에 불확실성이 좀 커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말씀 앞에서 다 교수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빨리 해결이 돼야만 뭔가 되지. 아까 뭐 피치에서도 얘기했지만 결론은 이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 우리가 우려하는 정말로 나락으로 가는 이런 일이 될 수 있어서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죠. 국가신용등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국가신용등급은 AA 수준이면은 거의 유럽 주요 국가들과 같은 아주 최상위급의 국가신용등급인데 이번 사태로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거나 혹은 전망이 부정적으로 바뀔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탄핵이든 뭐 하야든 이 지뢰가 빨리 제거되지 않는다면은 국가 신인도는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죠. 조건부이신데 그게 조건부죠. 조건부인데 이번 주 토요일 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스탠다드앤푸어스는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는 기본적인 입장은 내놨는데 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또 다른 양상이 펼쳐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경제는 시스템에 의해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전제하에서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네. 지금 정치적인 불안정성이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예측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앞으로 이 범피 로드밖에 남은 게 없다. 그래서 그분들도 네. 3대 신용평가사들도 그런 전제하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이번 주에도 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번 주말에 다음 주부터는 한국 경제에 대해서 비관적인 전망이 해외에서 쏟아져 나올 겁니다. 경제는 대단히 굉장히 민감하고 민첩하고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당연히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탠다드앤푸어스도 그렇지만 나머지 3대 신용평가사 무디스나 피치도 이 지금의 혼란이 장기화된다라는 부분에 되게 포커스를 맞춰서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수습이 되는 게 관건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당장은 상당히 우량한 상태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인데 혼란이 장기화된다면은 이제 재검토를 하게 될 거라는 이런 입장이라고 보는데요. 이 수습을 얼마나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거하고 관계된 문제인 것이죠. 근데 제가 좀 우려하는 거는 아까도 동상이몽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야당에서는 이제 탄핵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고 여당은 사실은 탄핵보다는 뭐 하야라든가 조기 퇴진에 퇴진의 대한 이야기를 방식을 하고 있죠. 택하고 있어서 생각보다 이게 상당히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탄핵을 하더라도 최소한 4개월 내지 6개월 또 하야라는 방식이라면 좀 더 빨라질 수는 있겠지만 어떤 방법을 택하더라도 구속이라든가 이런 사태를 포함하더라도 일정하게 최소 제가 보기에는 4, 5개월 이상은 시간적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데 그 전에 그래도 이런 정쟁을 하는 과정에서도 서로 간에 국가 경제를 생각하고 민생을 생각해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또 뭐 야당 대표도 거듭 얘기했지만 이제 비상 회의를 좀 요청을 했다든가 여당에서 로드맵을 발표한다는 거는 각자만의 얘기가 아니라 여야가 함께 힘을 합쳐서 사실은 지금 현재의 민생 안정을 위한 내용이라든가 특히 뭐 시급한 반도체 지원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같이 모여서 즉각 시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행정부도 나중에도 있을 혹시 배임이라든가 이런 어려움에 대한 걱정 없이 소신 있게 행정 조치를 해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정리하면 일정한 정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소요될 수밖에 없는데 그 전에
대외적으로 또 대내적으로도 국민들이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여야가 함께 자리에 모여서 신속하게 내놓는 것인데 아마 그 과정에서도 뭐 탄핵 같은 경우는 당장 이번 주말에도 시계가 돌아갈 것이고 또 조기 퇴진에 대한 이런 내용들도 저는 말씀대로 이번 주 중 내에는 국민들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과 이해에 대한 노력이 있을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느 방향으로 쏠릴지를 저희가 이제 지켜보고 그 내용이 한두 주 내에는 어쨌거나 내부적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돼야 되는 그런 과제들을 지금 당장은 정치 지도자들이 안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김 교수님 말씀에 한 가지만 추가하면 말씀하십시오. 동의하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예산안 합의 처리예요. 오늘 민주당에서는 예산안 처리를 하자라는 근데 그 내용이 입장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뭐 감액 처리, 감액 예산안. 감액 예산만 가지고 네. 그러면 국민의힘이 그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추경을 통해서 나중에 네. 증액하자라는 입장이거든요. 그건 나중 얘기고 일단 여당과 야당이 정부와 합해서 여야 정의라는 차원에서 예산안을 합리적으로 국민이 보기에 국민이 다 쳐다보고 있거든요. 네. 민생 지원 관련되는 거라든지 지금 뭐 서민 예산이라든지 이런 등등 것들은 깎지 말고 특활비 같은 건 뭐 깎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서민 관련된 민생 지원 예산들은 그대로 다 살려가지고 원한 대로 정부의 원한 대로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게 그게 차기 리더의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 저도 조금 보태고 싶은데요. 네. 사실은 이번에 만약에 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한다면 이게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한 번도 전례가 없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덧붙이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 같은 야당 대표 입장에서도 향후에 일정한 전국의 주도권들을 민주당이 가져갈 건 분명할 것 같은데 자신에 대한 그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서도 조속하게 당장 예산안 같은 경우도 단독 처리보다는 지금 권 교수님 말씀처럼 여야가 서로 적어도 논의하고 일정하게 합의를 신속하게 해서 처리하는 것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민주당이 요구하는 예산안을 상정원에서 처리하는 쪽으로 결정을 할 것이냐 이걸 이제 좀 봐야 되는 건데 일단 민주당 입장은 그렇습니다. 감액 예산안대로 처리를 하고 추후에 필요한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해결을 하자라는 입장입니다. 이거는 계속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국가신용등급으로 돌아와서 송 대표님, 이게 이제 국가신용등급이 뭐 등급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더블 A, 싱글 A 이런 식으로 있는데 만약에 등급이 하향 조정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마 시장에도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올 텐데 말이죠. 한마디로 해외에서 돈 빌릴 때 비싸게 빌려야 되고 빌리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금리 예. 다 높아지죠. 예, 거기에 사실은 더 앞서서 지금 아마 환율이 더 위로 더 튈 겁니다. 그러면 더 비싼 금리에 더 우리가 환을 더 비싼 달러를 그러니까 우리 돈을 더 많이 줘서 빌려와서 이자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모로 기업들이 투자하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국면에 들어갈 수 있어서 신용등급은 심지어는 미국조차도 자기 나라의 신용등급에 엄청 신경 쓰지 않습니까? 그런 네.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정말로 그거는 여야정이 다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주식시장 이야기 하나만 더 하면 일단 단기적인 충격은 불가피해 보이고 이게 언제 수습이 돼서 다시 그러면 뭐 밑바닥을 다지고 올라올 수 있겠냐. 지금 대부분이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다 투매처럼 내다 팔고 있거든요. 투심이 지금 완전히 무너진 상태라고 보여진단 말입니다. 아마 어제 투매의 원인 중에 하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네. 반대 매매가 좀 컸을 거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제 청산당하는 예, 물량들 그러니까 말이죠. 비투에서 너무 주가가 많이 내려오면 증거금 거기에 추가로 더 넣지 못하면은 그냥 증권사 팔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이 어제 오후 물량이 좀 대부분이었지 않을까. 특히 코스닥 위주로 좀 많이 나온 걸 봐서는 그런 걸로 예측이 되고요. 이제 다만 어제 좀 고무적이었다는 거 보면은 외국인은 이제 더 이상 좀 팔지는 않더라. 대략적으로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2,400선 정도 되면은 지금 PBR 0.8배, 1배 그 사이에 머물거든요. 이게 역사적인 저점입니다. 이제 이 정도 빠지면 외국인들은 싸다라고 이제 느낀다고 충분히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다만 이것이 이제 상승 모멘텀으로 언제 갈 거냐? 그건 마찬가지로 이제 이 불확실성이 좀 거쳐야 될 거다 봐야 될 것 같고요. 2016년도에 우리가 비슷한 일을 겪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런 탄핵 때 네. 그때 2016년 11월 한 달간 사실은 전 세계 시장은 다 올라가는데 우리만 빠졌었거든요. 하지만 탄핵 청구가 청구된 이후에는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우리가 캐치업하면서 전 세계 지수를 다 따라잡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결국은 지금은 앞서 교수님께서 다 언급하셨듯이 이 불확실성을 빨리 해결해서 현재의 정부를 빨리 끝내든 어쨌든 탄핵이 빨리 이루어져야만 외국인들은 다 이게 탄핵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다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걸 조속히 마침표를 찍어주는 것이 주가를 부양하는 사실은 돈 안 드는 최고의 주가 부양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미 많이 돈을 허공에 날려가지고요. 결국 시간 싸움이란 얘긴데 사실 우리 증시만 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무래도 반도체 부문입니다. 뭐 반도체 산업에 대한 중요성은 말로 다 설명할 필요가 없죠. 미국에서는 트럼프 집권 2기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가 이제 더 이상 산업의 영역이 아니라 안보 영역으로 들어온 만큼 이 다른 나라와의 관계, 그다음에 공급망에 대한 편입 여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는데 내년도 반도체 산업 경기 어떻다고 보십니까? 일단 D램 반도체 전망은 그렇게 밝지 않고 그리고 반도체는 이제 전통적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컨벤셔널한 반도체하고 완전히 슈퍼텍 원재 반도체 우리 HBM을 포함해가지고 AI 반도체 이런 거를 나눠서 설명해야 되는데 이미 삼성전자는 이 하이텍 HBM 슈퍼텍 이쪽의 반도체는 이제 따라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시간을 낭비했어요. 그런데 11월 27일 날 이지용 회장이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임원들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정현호 씨 그대로 남겨뒀고요. 이인자라는 정현호 씨 그대로 남겨놓고 책임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일 났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49,900원까지 5만 원이 깨져가지고 내려와서 자사주 10조 원 사겠다는 거 발표해서 반등해서 5만 7, 8천 원까지 올라왔지만 네. 그 이후로 계속 내려온 이유가 삼성전자의 기술적 지배구조, 그 임원 인사에 대한 상징성, 시장의 신뢰를 전혀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트럼프의 정책, 또 한국의 정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엎치고 겹쳐가지고 삼성전자 앞으로 어떻게 돼? 근데 삼성전자 하나의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전체에 차지하고 있는 15 내지 20% 고용이라든가 수출이라든가 주가라든가 모든 거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위기로 가면 삼성전자 만약에 노키아 같이 간다 그러면 대한민국한테는 어마어마한 핵폭탄이 터지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도 관료들도 기업 내부에서조차도 굉장히 지금 등한시하는 것 같아서 네. 저는 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우려가 많습니다. 네. 삼성 이야기 해주셨으니까 반도체에 대한 근본적인 펀더멘탈하면 사실 기술 경쟁력입니다. 네네. 말씀하시는 이제 기술 경쟁력이 네네.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네네. 보고 계시는 거고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반도체 산업이 한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수출 비중에서도 대단히 크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현재 반도체 산업을 필두로 해서 첨단 산업들은 소수의 혁신적인 기업들이 산업을 주도하면서 거의 지배자적인 활동을 하거든요. 네. 앞서 봤던 엔비디아 같은 곳들을 들 수가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테슬라 또 빅테크 구글을 비롯한 이런 것들이 활약이 대단히 큰데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 진단을 해보면 한국은 그동안에 세계 분업 체계 속에서 주로 이게 D램을 제조 생산하는 곳에 강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중국을 부상하고 미국이 이제 중국을 배제하면서 자체적으로 공급망 생태계를 완결하려고 하는 시도 속에서 미국과 일본은 소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동맹 관계를 이미 맺었습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필리핀 또 스템이 가능한 이런 곳에 인도까지 인력에 대한 협정까지 정상회담을 통한 의제로서 그걸 다 처리한 정도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동안에 D램에만 주로 치중해 있다가 이런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나 생태계 창출에 있어서 사실은 소외되어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삼성 자체가 저는
D램뿐만 아니라 HBM이라든가 빅테크와 관련된 이런 부분은 그래도 그간의 저력을 가지고 일정하게 회복하는 것이 가능하고 지금 또 엔비디아의 계속 그 납품 지금 완료에 대한 그 네. 청취료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히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기업들에게 뭐 SK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역량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믿고 있는데 오히려 첨단 산업이 이렇게 혁신 패권 쪽으로 가다 보니 결국 삼성을 비롯해서 SK라든가 이런 첨단 산업에 주도하는 한국 기업들은 혼자 개별 기업이나 개별 대기업 집단만의 힘으로 이걸 대비하기 어려워요. 결국 미국도 그렇고 중국을 말할 필요도 없고 2인 삼각 게임이거든요. 네. 기업과 정부가 함께 발묶어서 이 레이스에서 이겨나가야 되는데 솔직히 이 계엄 사태 이전에도 지금 무정부 상태다 이런 얘기들도 기업 측의 기업인들 입에서는 많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대한민국이 그 혁신 경제에서 소외되고 고립되는 이 현실에 대해서 적정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네. 저는 오히려 이번 계엄 사태를 보고 경제에 대한 정확한 전망을 가지고 정치 리더십들이 회복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서 당장 방향을 제시하고 행정부가 지금 정확한 컨트롤 타워가 없다고 그러는데 결국 국회가 이런 내용들을 일정하게 주도하고 또 인도스 해줌으로써 행정부가 소신 있게 그리고 그 한 예가 겁니다. 지금 산자 위에 걸려 있는 반도체 지원법이 원래 지금 곧 처리될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태 때문에 그걸 못했지만 여야가 일정하게 공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즉시 이렇게 해서 보조금 문제라든가 또 지금 미국에서 관세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나는 그래도 아까 얘기했던 리질리언스 충분한 회복력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송 대표님. 예. 이 시장 말씀하십시오. 데이터를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올해 2분기에 그 반도체 그 시장 조사 업체로 아주 유명한 트렌드포스라고 있는데요. 네. 거기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TSMC의 시장 점유율이 62.3%예요. 네. 삼성전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11%. 네. 그래서 51%의 격차가 벌어져 가지고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정도로 지금 경쟁력이 처져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처져 있는데 요새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빅테크 기업들은 상징적인 CEO들이 있어요. 상징적인. 근데 삼성전자 상징적인 CEO가 있습니다. 이재용, 이건희 씨보다 아니 뭐 이 돌파력이라든가 그 창의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엔 비교가 안 되고요. 나머지 사장단들 전혀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거든. 외국인이 어떻습니까? 정말 상징적인 사람대로 와가지고 완전히 그 지배구조를 포함해가지고 기술력을 완전히 갱신할 수 있는 그런 시장에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리질리언스 저도 되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현재의 지배구조나 현재의 그 시스템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짧게 한 가지만 코멘트 드리면 그러니까 사실은 반도체 산업의 흐름이 그동안엔 주로 공급자 주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TSMC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이제 전문 회사이고 삼성도 최근에 이제 분사하는 거를 에 대한 조직 개편을 얘기를 했는데요. 네. 지금은 공급자 주도가 아니라 수요자 주도로 사실 반도체 산업의 특성이 바뀐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근데 그럴수록 이런 수요자 주도가 될수록 반도체 기술의 혁신 패권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이게 결국 기업만의 힘이 아니라 정부가 이를테면 미국과 일본은 NSTC, LSTC 이런 걸 통해서 차세대 반도체 기술 표준을 정하는 걸 이미 2021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국회에서 논의한다 해도 국회 통과되고 예산 발의하면 2년 후가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시기를 이미 놓쳤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업이 혁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술에 대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거기에 대한 그 걱정보다는 오히려 기업과 정부가 어떻게 협력을 해서 세계 혁신 경쟁에 한국이 다시 도전해서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냐 이거를 논의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송 대표님. 네. 현안 얘기 좀 할게요. 네. 미국에서 칩스법의 근과 보조금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직 확정 안 네, 됐죠. 네. 인텔 확정됐고 파운드리 경쟁사인 대만 TSMC도 확정이 됐죠. 지금 바이든 행정부 한 달여 남았는데
이 사이에 확정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정부가 나서서 2인 3가구로 그러니까 이게 가서 해줬어야 되는데. 이른바 푸시를 해도 모자랄 판에 네. 지금 손 놓고 사실상 있으니 무정부 상태지 답답한데.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이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내년도는 펀더멘탈 아까 말씀드린 이 큰 그림 정말로 그 기초 체력 위주로 우리 교수님들께서 말씀 주셨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내년으로 가면 이게 우리나라가 부진했던 게 그 소위 스마트폰 만드는 중국에 좀 많죠. 그런 주요 기업들이 올해 한 해 동안 재고 조정을 엄청 했었거든요. 그게 거의 이제 일단락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확실히 리스타킹에 들어가고 있어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그런 측면에서는 그나마 좀 불행 중 다행이다라는 거 첫 번째 하나. 그다음에 거꾸로 이제 서버 향이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올해 지금 구글 뭐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들이 내년도에는 올해만큼 그 투자를 증가시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네. 그쪽은 사실은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한테는 SK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는 상당히 좀 뭐랄까 답답하게 지금 가고 있지만 SK 하이닉스는 그래도 현재 이 엔비디아와 협력하면서 현재 이 최첨단 트렌드를 쫓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도 그래도 우리나라의 반도체 위기도 있지만 그래도 이 트렌드의 경쟁력을 가진 기업도 있다는 측면에서 이 위기만 잘 극복하고 나면 충분히 기회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송 대표님 바로 이어서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네. 지금 환율 수준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1,440원 선까지 올라왔었고 네. 지금 이제 좀 내려와서 1,420원, 30원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한데 여전히 높은 상태인데 네. 상단을 지금 시장에서는 1,450원 단기적으로는 심하게는 1,500원 이상까지도 보고 있더라고요. 주류가 뭡니까 지금 환율 전망에 대한? 결론은 1,400원대가 뉴 노멀이 될 것 같다. 아예 그 밑으로는 쉽지 않다. 내려오는 게 쉽지 않게 됐다. 이유는 이제 아예 고착화됐다. 그러니까 환율이라는 거는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만 쉽게 말하면 미국 돈하고 우리나라 돈으로 서로 맞바꾸는 교환 비율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미국 경제 성장률이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지금. 이게 3년 내내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4, 4분기만 해도 미국이 지금 3.3% 성장할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내년도가 최악은 1.6까지 내려간다는데 미국은 지금 내년도도 3%를 목표로 달리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에다가 당연히 미국 금리가 더 높을 거고 이미 지금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 10년물 금리보다 미국 금리가 한 130bp, 140bp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 US 달러를 훨씬 더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만 놓고 봐도 네. 이번 이 계엄 사태를 제쳐놓고라도 그런 측면 놓고 보면 내년도로도 계속 가면서 1,400원대의 모든 경제 주체들이 어찌 보면 상당히 적응해야 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건 우리는 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달러 값이 비싸져서 올라가는 거냐? 아니면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원화 가치 떨어지는 거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비상계엄 사태라고 본다면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진 게 예. 두드러지게 네.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지금 원달러 환율의 모습인 거죠. 예. 근데 사실은 계엄 되기 전에 이미 1,400원을 뚫었습니다. 물론 그렇긴 하죠. 네, 예. 근데 이제 이게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계속 고착화된다라는 잘 건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1,000원에서 1,100원, 1,2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 코로나 이전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경제 성장률이 낮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지금 최근 3년간 완전히 경제 성장률이 미국에 뒤처졌거든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이제 이후로 완전히 바뀌는 완전히 거죠. 뒤바뀌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정상화시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 못하거나 우리가 더 잘하거나 하지 않으면 과거의 그러한 1,400원 밑에 1,200원대, 1,000원대의 그런 환율로 되돌아가기가 만만치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여기 이제 적응을 해야 되는 건데 적응이 다 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이 정도의 환율 수준에 우리 경제가 버텨낼 수 있겠냐? 못 버티죠. 물가 측면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외국인 투자 측면에서도 그렇고 굳이 이렇게 달러 값이 비싼데 원화로 바꿔서 한국에 투자하겠냐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다 연결된 문제죠. 지금 성장률이라든가 신인도라든가 다 연결된 문제들이거든요. 뭐 우리 정치적 불확실 해소라든가. 그래서 1,400원 뉴노멀 말에 동의하면서 1,400원에서 1,401원이냐 1,499원이냐 이거 완전히 다른 얘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비상계엄 때 제가 실시간으로 체크를 했는데 1,450원을 타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려와가지고 1,430원 정도 되는데 어제는 1,437원이었죠. 그래서 이 1,430원대 이 감당 못합니다. 지금 이미
이 개인들이 수요하는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수입하는 물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수입하는 네. 그 생필품들이 굉장히 네. 많잖아요. 이거 다 올라가면 고물가 시대를 또 다시 살아가는 겁니다. 옛날에 소위 그 MB 때 강만수 씨라고 있었어요. 네, 강만수 강만수 씨가 경제부총리였죠. 해임된 이유가 뭐냐면 고환율이에요, 고환율. 네. 그 양반이 고환율이 필요하다고 얘기해가지고 대통령이 깜짝 놀라가지고 뭐 여론의 폭풍 맞고 막 그래가지고 얼마 있다 그만뒀거든요. 그게 우리가 환율이라는 게 이 국민들 물가하고 직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환율을 유지한다? 수출업체들만 뭐 좋다? 이건 안 됩니다. 네. 환율 문제는 사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저희 이제 식료품, 식자재, 원자재 가격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민생과 물가에 이제 직격탄을 이제 안겨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걱정이 되고요. 산업 측면에서도 철강이라든가 또 배터리 같은 경우에 소재를 굉장히 많이 수입하거든요. 우리 한국 산업이 글로벌로 이렇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환율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심각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나 제가 좀 짚고 싶은 거는 이게 이번에 계엄이라는 단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한국 경제의 일테면 혁신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미 1,400원대에 이미 올라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려면 방법은 결국 한국의 기업과 산업에 대해서 내재적 가치, 더 나아가서는 미래 가치에 대해서 일종의 신뢰를 가지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만이 사실은 이걸 극복할 수가 있는데 방법은 오히려 저는 미국에서 좀 봐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이 아까 제가 얘기한 혁신 패권으로 봤을 때 빅테크의 구글이 생태계를 만들고 테슬라가 모빌리티 분야, 에너지 분야에서 이렇게 만들고 또 엔비디아 같은 이런 것들을 보면 그들의 소재지가 결국 대부분 미국에서 이제 그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20세기하고 다르게 이 사람들은 일종의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그 생태계를 만드는 거는 기업의 기술 혁신뿐만 아니라 그 정책의 혁신, 제도의 혁신이 반드시 필요한데 미국은 사실 그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오바마가 시작했던 아메리카 이노베이션 이니셔티브, 그다음에 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런 내용들 2011년까지 이어지면서 심지어 트럼프도 그 기조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바이든도 그걸 이어갔고요. 그러니까 여야 정권의 변화에 관계없이 혁신 정책에 대해서는 미국은 꾸준히 밀고 나갔기 때문에 그 저력이 결국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서 혁신 패권의 국가로 일어선 거거든요. 저희가 여러 열몇 개의 산업을 저희가 다 분석을 교수들이 했는데 압도적입니다. 지금 각 분야에서 아까 금명했던 엔비디아, 테슬라, 구글 이런 것들 다 포함해 애플 같은 지금 대한민국의 주가가 계엄 사태 이전에도요. 애플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업의 그 시가총액의 절반도 되지 못해요. 대한민국 상장에서 2,000몇 개 되는 상장 기업의 전체를 다 합친 그 시가총액이 애플 기업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최근 또 오른 인도를 보시면 인도와 대비해서도 주가 이제 기업 수로 나눠서 하더라도 그 55% 수준밖에 안 돼요. 한국 기업의 가치를 평가받는 게. 그게 지금까지 한국 기업의 또 정치 제도적인 이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감히 이 기회에 계엄이라고 하는 이 사태를 조속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그런 펀드란 문제에 대해서 정치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함께 모여서 기업과 산업을 살려서 다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외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듯이 그런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이번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말씀에 동의하면서 네. 그 핵심이 기업가 정신이라는 거예요. 네. 미국의 구글이나 애플이나 테슬라 이 전부 기업가들이 정말 창의적이고 정말 도전적이고 미래를 향해서 그 어마어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 지니어스. 네. 이런 기업가 정신이 필요한데 우리 기업가들한테 그런 게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의 보호 안에서 그래서 국내 산업인 것처럼 더 이상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걸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이재용 씨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런 새로운 정말 그 혁신적인 기업가 자기가 해야 된다? 그 자기가 능력이 없으면 뒤로 빠져야죠. 네. 대주주로 빠지면 되지 않습니까? 뭐 주제 꺼내기가 겁나네요. 하나만 얘기하면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다 말씀하시니까 네네. 환율 이야기 저희 했었습니다. 네네. 환율을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런 거죠. 지금 환율이 지금 수준에서 그래도 이제 안정이 되고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로 이제 컨센서스가 만들어질 것이냐 예측을 해본다면 이달에 FOMC 올해 마지막 연준회의에서 만약에 지금 금리 인하 쪽으로
한 번 더 결정을 한다면 추세가 이어진다면 조금 식지 않겠어요? 지금 이 갭 차이가? 그래서 어젯밤에 미국 금리가 좀 내렸죠, 사실은. 그래서 FOMC 이번에 12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더 높게 나타나면서 그랬는데 문제는 내년입니다. 지금 올해 아마도 12월에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추가 인하를 할 것 같은데 내년도는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 한 4번, 5번 이렇게 금리 인하하기가 쉽지 않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 정말로 이제 트럼프 정부가 경기를 과열시킬 우려도 분명히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이 스멀스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슈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올해 워낙 높았던 기준금리를 일정 부분은 좀 낮춰놓지만 지금 내년도에는 좀 지켜봐야 할 오히려 미국 내에서의 불확실성도 꽤 있어서 네. 좀 더 볼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한테 꼭 그렇게 말씀 주신 대로 금리를 쭉쭉쭉 끌어내려야만 우리가 좀 여유가 생길 텐데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여서 거기에서 뭔가 기댈 가능성은 좀 약하다. 오히려 이런 미국민들한테는 좀 오히려 좀 죄송하지만 미국의 소비가 빨리 좀 둔화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환율 측면에서는 네. 좀 우리가 숨통이 좀 트일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이러니하군요. 미국 경기가 식어야 우리 환율이 안정세를 우리가 찾는다고 잘해야지 하니까. 네. 남의 나라가 못하길 바랄 수는 없죠. 이게 이제 환율이 얼마나 우리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냐. 중남미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중남미의 경제가 어려워서 자국의 통화 가치가 많이 떨어진 나라들은 자국 국민들이 뭐 하나 물건 사려고 해도 굉장히 비싼 가격, 자기 소득에 비해서 비싼 가격을 주고 생필품들을 사야 되고 생활 전반 자체가 어려워지는 이런 모습들 그냥 단적인 예로 볼 수 있는 거죠. 내년도 경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성장률 전망치 최근에 한국은행이 하향 조정을 했죠. 1%대. 1.9%. 전망했습니다. 1%대라고 하면 상징적인 게 우리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그렇죠. 성장률을 이제 예측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게 비상계엄 전입니다. 전입니다. 네, 전입니다. 네. 최근에 뭐 골드만삭스에서도 1.8% 그것도 비상계엄 전이고. 더 낮출 여지도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1.6으로 지금 예상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 우리 전반부에 얘기했다시피 이 불확실성, 정치적 불확실성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저는 이 잠재 성장률보다 훨씬 떨어지는 1.5나 1.4도 뭐 가지 말라는 법이 전혀 없습니다. 소비가 안 되고 수출이 제대로 안 되고 쌍발 엔진에 두 개 다 꺼져버리면 뭘로 갑니까 비행기가? 그럼 비행기가 뭐 내려가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제 상당히 심각한데 대통령이 뭐 4대 개혁 뭐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시작은 좋았는데 구조개혁까지 말씀하시는 네. 거군요. 네. 그래야 우리가 잠재 성장률을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 논의는 다 올스톱 센 상태죠. 뭐 불가피한 면이 있기는 한데 사실 경제 구조를 바꿀 만한 중요한 어젠다들을 다 제시는 했지 않습니까? 연금 개혁부터 뭐 노동 개혁까지 다 포함된 이런 구조 개혁 과제들이 다 올스톱 된 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우리 경제가 반등할 만한 트리거가 좀 동력이 약해진 거 아닌가? 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걱정하는 거죠. 네, 네. 그러나 이제 거꾸로 또 생각하면 사실은 저희가 97년 말에 이제 외환위기를 맞았지만 그 외환위기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트리거링 이펙트를 가져와서 방아쇠 효과를 당겨서 기업이 개혁을 하고 또 시장 경제가 정착되고 이런데도 대단히 큰 역할을 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꾸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미 계엄 사태 이전에부터도 한국 경제에 혁신 역량이 떨어진다든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는데 어려운 이런 제도 혁신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 저는 아마 당장 내년에 그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여야정 지도자들이 당장 민생을 위한 10대 주요 과제, 정책 과제 설정하고 우리가 합의해서 주요 법안들, 반도체 지원법 같은 걸 결정하겠다. 그리고 당장 예산안 또 우리가 합의해서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만 오늘 내일 중에 1000명만 해도 네. 당장의 대외 신인도 증가는 물론이거니와 미래에 대한 이런 결국 경제는 또 한편으로 기대이거든요. 그 기대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우리가 활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치 지도력의 회복 또 활력이라고 하는 것을 좀 촉구하고 싶습니다. 네. 권 교수님도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시죠. 아니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우리 IMF 외환위기 얘기하셔서 제가 기억을 좀 되살려 보시면 그때 IMF 총재가 미셸 깡두시라는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네. 그때
김영삼 정부가 거의 식물 정부나 마찬가지였어요. 네. 그때 차기 대선 후보 김대중, 이회창 두 사람한테 다 사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IMF 너희들이 지원 받으려면 이 프로그램에 동의해라. 다 동의했어요. 그리고 김대중 씨 대통령이 당선돼서 인수위 때부터 IMF 외환위기 극복의 리더십이 어마어마한 국제적인 그 네트워크를 동원하고 본인이 잠 안 자고 이렇게 해서 사실 1년 만에 사실 상당 부분을 극복한 정말로 거거든요. 빠르게 위기 극복을 그거는 했었죠. 리더십이에요. 네.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냥 되는 게 전혀 아니고 여야적 협치하고 되는 게 아니고 리더십이 강력하게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그리고 야당한테도 호소하고 국제적으로 호소하고 이래가지고 1년 만에 극복하고 기업들이 또 수출 잘하고 그래가지고 된 거지 하루아침 그냥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리더십이 중요하다. 기업도 정치도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이 판에는 가장 중요한 게 리더십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리더십의 공백 상태다.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된다. 기업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다. 그런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1.8, 1.6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만만치 않죠. 예, 지금 뭐냐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반도체 걱정했던 이유가 지금 그나마 올해 좀 수출을 끌고 가고 있는 게 반도체인데 네. 반도체가 내년에 좀 둔화될까 봐 지금 걱정들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 주신 대로 결국은 그래서 이게 이 판이 오히려 그래서 다행스럽게 전 개인적으로 이번이 잘 됐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번 정부가 사실은 기조를 바꾼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해달라 저 말씀하셨는데 좀 해달라 뭐 했는데 네. 귀 닫고 눈 닫고 자기 난 나가고 싶은 대로 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사실 판을 좀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도 좀 기재부도 좀 전향적으로 바뀌어서 우리도 좀 재정 정책 써야 됩니다. 지정부양책 적극적으로 쓰자. 네,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든 안 되면 말씀하신 대로 망하게 생겼는데 그러면 뭐라도 해야지 해봐야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기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번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첫 번째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우리 국민의힘을 보여줬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네. 그 밤에 그 시민들이 다 나서서 정말로 이 시민의 힘을 어찌 보면 막아낸 거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는 IMF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우리나라 시민들은 이미 다 1등 시민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을 전화위복으로 삼아서 내년에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할 때 다시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좀 그걸 제발 기원해 봅니다. 네. 그 기조전환이라는 측면, 특히 대화 협력 그런 측면에서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한 가지 기대를 하고 싶은 거는 의정 갈등. 의정 갈등이 빨리 해결해야 되거든요. 국민들이 너무 불안하거든. 우리 1, 2등 하는 그 사실 의료 서비스 국가였는데 갑자기 의사들이 없어지고 미래 의사들도 양산하지 못하고 교육도 못 시키고 어마어마한 핵폭탄이 터졌었는데 이거 걷어들일 수 있는 절호의 계기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비상계엄 사태가 무산된 게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다. 그리고 한국의 경제적 번영에 있어서의 진정한 가치가 민주주의에서 나왔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한 한국 경제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한 건데요. 실물 경제 이야기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연말 송년회 모임들 많이 가지실 텐데 최근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많이 취소됐대요. 네, 그렇죠. 네. 네.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모임들 많이 취소되니까 사실 연말하면은 대목이잖아요. 네, 네. 특히 자영업자분들한테는 정말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대목인데 울상 짓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소비 심리 같은 게 냉랭해질까 봐 걱정. 그게 걱정이죠. 인 거죠. 네, 네. 당장 이제 사실 정시 같은 경우도 솔직히 저희가 산타 랠리를 연말에 기대할 정도의 그런 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이제 찬물이 끼어졌을 뿐만 아니라 당장 그동안에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뭐 그냥 전체를 뭉뚱그려서 한 얘기고 밑바닥 그 경기 체감 경기는 너무나 어려웠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연말 특수나마 그래도 기대했던 이런 중소상공인들에게 또 직격탄이 되어서 대단히 아쉬움이 있는데 말씀대로 그 중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지금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신용불량이라든가 그 부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제가 2달 전에 우리 양극화 가계부채 얘기할 때도 우리 용감한 이 토크쇼에서 제안을 드렸는데 실제로 신용불량에 대해서 지원을 할 뿐만 아니라 선제적으로 나서서 하는 이런 내용들 그게 바로 지금 얘기하신 기조의 변화입니다. 정부가
효능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을 위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뭘 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그동안에 사실 이런 것들이 없었음에도 기조를 변화를 못 가져왔다면 지금 이제 우리 앵커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즉각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곧바로 중소상공인들에게 정말 적시적인 이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 결국 이제 좀 한편으로는 비전이 있어야 이게 변화가 있는데 지난 외환위기 때는 그래도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는 이런 큰 이 대단한 틀이 있었습니다. 그 대외 신인도도 그렇고 국민들의 이런 뜨거운 그 열정과 또 성숙함 이런 걸 모아나가기 위해서는 저는 지금 우리가 좀 필요한 것은 시장 경제에 대한 다시 한번 그 신뢰를 저희가 탄탄하게 하고 한편으로 대외 신인도 부분에서 제가 좀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는 혹시나 이게 파퓰리즘적인 이런 이를테면 돈을 살포한다든가 이런 걸로 섣불리 갈까봐 하는 거에 대한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탄탄한 그 재정 기반에 따라서 재정을 확충하는 정책으로 갈 거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좀 전달해서 대외적으로 신인도를 높이고 국민들에게는 어려운 곳에서부터 온기가 돌 수 있도록 네.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자영업 소상공인 경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일단 그분들이 진 빚도 제대로 상환되지 않는 이런 문제들도 있고 최근에 은행권의 대출 문턱도 많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3년 지나면서 그분들이 폐업 아니면 완전히 그 빚더미에 앉아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정부가 나서서 도와주고 시스템 개혁하고 이런 새로운 희망을 줘야 되는데 이번에 이 사태가 터지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윤석열 정부 뭐 와가지고 립서비스는 했으나 실질적으로 재정 뭐 역할은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소비를 하려고 그러면 예상소득이 증가된다는 전제하에서 소비가 늘어나는 것이지 앞으로 예상소득이 줄어든다 그러면 다 지갑 닫고 허리 또 졸르고 그러는 게 사실은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러니 뭐 자영업자 가장 직격탄을 받는 건 자영업자고 지금 해외 유학 보내는 그 집안이 한 집 건너 한 집은 다 지금 해외 애들 내보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갑자기 달러가 올라가지고 그 비용이 부담이 되니까 네. 할 수 없다. 우리라도 소비 줄이자. 그래서 지금 안 되는 데가 자영업뿐만 아니라 지금 연예 산업들이 극장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네. 뭐 드라마 뭐 모든 데 이런 데가 문화 엔터테인먼트 사업들 다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하기 때문에 빨리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조를 변화시켜야 된다. 희망을 줘야 된다. 희망을 줘야 된다. 비전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려고 그러면 리스크를 빨리 제거해야 된다. 다시 그걸로 돌아갑니다. 소비 심리가 이렇게 위축이 되고 가라앉게 되면 시장에도 부정적이죠. 예를 들어 소비주들이라든지 경기 민감주 같은 이런 섹터들한테는 이제 치명적인 악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좀 우리나라 필수 소비재나 뭐 경기 관련 소비재들 주가들 보시면 국내 내수 갖고 올라오는 주가가 움직이는 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다 뭘 보냐면 뭐 중국에 잘 팔렸냐, 미국에 잘 팔렸냐 이걸로 가거든요. 이미 다 수출주로 다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정도로 근데 그게 만만치 않으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수출을.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수 자체가 이렇게 상당히 둔화된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아까 일부 좀 보수적인 그런 이 분들은 이제 재무 건전성 이런 걸 상당히 좀 더 높은 그 우선순위로 가치로 두는데 지금 상황은 백모냐 흑모냐 소위 쥐만 잡으면 된다. 지금 상황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봐야 되는 전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을 이렇게 네. 결국 이제 소비가 위축이 되고 그게 악순환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투자가 또 그러면 다시 위축되면 경기가 더 하강하는 이런 것들을 걱정하셔서 저희가 뭐 심지어 그 밀턴 프리드만 같은 사람도 헬리콥터를 타고 돈을 뿌려야 된다고 할 정도. 우리 같으면 97년 외환위기가 그랬었죠. 그래서 그런 적확한 이런 타임에 맞춰서 정책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행정부 단독으로는 이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확신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을 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야 협치, 여야가 힘을 실어줘서 하자는 그런 뜻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다시 이제 말씀 주신 그 자영업자로 돌아오면 지금 은행이 지난 1년 동안 무수익 대출이 20%가 증가됐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자를 상환 못하는 소위 악성 깡통 대출이 20%가 증가됐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최근 1년에 더 악화되었지만 이미 지난 한 5, 6년 동안 지속됐던 거고
기업도 마찬가지로 그 배율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소위 이제 부채를 레버리징해서 상사를 해야 되는데 기업이 이익이 그 부채를 갚을 수 없는 정도라는 것도 결국 기업과 가계의 부채에 대한 이 양폭탄을 저희가 안고 있는 사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당장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는 거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다만 이게 정책의 전반적인 기조가 그야말로 뭐 시장 경제 질서 없이 파퓰리스틱하게 가는 거에 대해서는 뜻밖에도 그 신용평가사 중에 한 곳이 한국에 대한 걱정을 올렸던 거를 제가 외신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슬기롭게 외환위기도 극복해왔고 그전에 또 탄핵이라는 사태를 한번 맞아봤기 때문에 국민들을 성숙한 국민들을 믿고 정치 리더십들이 먼저 겸손하게 납작 엎드려서 대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정쟁을 하더라도 그걸 우선하도록 하는 거를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정책적 질문 하나만 드리면 지금 그러면 가계빚도 물론 문제긴 하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을 우선순위로 둔다면 지금 대출 상승 문턱을 많이 높였잖아요. 은행 우리가 금리가 전반 기준금리 내리고 있지만 이제 은행들을 통해서 대출 총액에 대한 규제를 한다라든지 대출 문턱을 낮춰서 좀 시중에 돈을 돌게 만드는 게 지금 상황에선 낫지 않겠어요? DSR 그 규제 강화 뭐 지금 때문에 2단계 도입했죠. 2024년도에 가계부채가 전년 동월 대비를 해서 약간 줄었어요. 그래서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을 너무 많이 갖지 말고 지금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핀포인트로 계속해서 지금 양극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잘 나가는 사람들 걱정할 거 없고 지금 취약계층들 지금 완전히 정부가 그대로 내버려 두면 경제 부담을 엄청나게 주는 수많은 그 취약자들 이 사람들에 대한 정책 그건 뭐 금리 정책과 재정 정책 이 금리 두 개 같이 딱 핀포인트로 갈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사람들 또 뭐 당장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지금 가는 게 장기 팔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그 자살한 사람들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저 미아리 그 하월곡동 뭐 그 어쩌고 해가지고 그런 사태들을 방지하는 게 정부의 책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이 핀포인트로 할 필요가 있다. 네. 강조하고 싶습니다. 계엄과 탄핵 정국의 혼란으로 한국 경제가 입은 내상과 외상 돌이킬 수 없게 됐고 지금부터 관건은 이 혼란을 수습해가는 과정에 있겠습니다. 혼란의 시간이 길어지거나 또 다른 혼란으로 전이가 되면 그땐 정말 우리 경제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 말입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 마칩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